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동부와 서부, 신도시와 원도심,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양산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소외받지 않고 생활, 복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현안에 대한 공감 또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양산시가 인구 48만의 동남권 중심 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반환점을 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인지요? 끝이 보인다, 조금만 버티자면서 인내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잘해보자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나동현 양산시장과의 대담 준비했고, 같은 기간 부산시정은 어땠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뉴스 톡톡 시작합니다. 나동현 양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산시장 나동현입니다. 시장님, 양산 시민분들 또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양산시가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2년을 지금 보내면서 반환점을 언제 돌아섰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양산시정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오면서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 양산입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 앞으로 더 부탁드리고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하반기로 들어셨었는데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은 잘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아쉬워서 내가 후반기, 하반기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 좀 한두 개씩 짚어주시죠. 그 민선 8기를 2년 전에 해가 들어오면서 5기, 6기 이렇게 2010년서부터 18년간 양산시정을 또 맡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을 보내고 그동안에 달라졌던 여러 가지 정치의 그런 여건 또 거기다 코로나 영향 이런 거로 해서 매우 어려운 그 시절들을 다 보내왔다고 봅니다. 그래도 양산은 여러 가지 대응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새롭게 구상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뛰는 양산을 만들자 이런 또 구호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근간을 또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도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응 프로젝트들 중에서 우리 황산공원, 낙동강 프로젝트를 비롯한 또 웅상의 회화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얘가 제자리를 찾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얘가 제대로 활용이 돼 나가는 이런 성과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또 그런 기대와 함께 만들어가면은 부산 시민들도 우리 양산시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더 단단한 우리 양산시정 또 그러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초에 그 양산시 안에 있는 동서 불균형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정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동서 간의 균형을 하기 위해서 퍼스트 웅상을 우리 시정의 목표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해나왔죠. 회화강 르네상스가 그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회화강 강변을 그 수변 공원으로서 이렇게
해가 조성해 나가면서 특히 그게는 용당 역사 이거 복원 사업 우리 양산의 정체성을 해가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특히 그 동서간에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1028 그 지방도를 국도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사업이 이제 과시권 내에서 들어와서 또 도에서도 지사님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국토부에까지 이제 진달이 되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는 그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웅상의 웅상 중앙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올 초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 의료 체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것을 그동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 내지는 보건의료원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공공의료를 이제 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정책과 웅상 그 중앙병원이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수 의료기관을 이제 계속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정에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지자체장들 대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 감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님이 올해 초에 또 48만의 동남권 중심 도시로 양산시를 만들겠다 이런 또 포부도 밝히셨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죠. 10년 단위를 하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을 2040 그 이제 기본 계획에 인구 48만의 우리 양산시로서 만들어가는 거로 이번에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향후 우리 양산시가 또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양산 ICD를 갖다 고도화시키는 2030년 되면 그 기능이 끝나는 ICD를 고도화시키는 부분과 그리고 정산들에 나머지 남아있는 우리 집이 한 80만 해배가 됩니다만은 이제 그쪽으로 해서 그 명품 해가지고 단지를 갖다 조성을 하는 이 계획 또 대규모 근린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을 그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구 48만에 걸맞는 그러한 그 인프라를 갖다 제대로 구축을 해내는 2040 기본 계획을 이번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신도시인데 말씀이죠. 사송 신도시, 또 정산 신도시 이 부분에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전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하고 양산이 어떤 점에서는 동일한 생활권으로도 인식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뗄 수 없는 이 양산과 부산과 양산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시킬 생각이신가 이 부분도 얼마 전에 MBC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과 부산에는 하루에 유동 인구가 약 한 7만 명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우리 전체 인구 그 37만에서도 그 20% 정도가 양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의 양산으로 이렇게 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이죠. 생활 인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망 구축이 제일 무엇보다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유지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1호선이 2026년서부터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우리 운당장에서 환승이 되면서 부산간의 하나의 생활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 시민만이 이용하는 인프라가 아니고 우리 부산의 하나의 생활권인 부산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 황산공원의 이런 이제 레저 또 체육 이런 시설들 또 우리 동면 신도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우리 부산 시민과 양산 시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양산 하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에 신도시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인구들을 위한 시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정책이 아마 전국에서 우리 양산시만큼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물금 신도시라든지 사송 신도시의 경우에는 특히 청년들의 그 분포가 아주 높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양산시 우리 전체의 평균 연령보다 물금과 또 우리 동면의 경우에는 한 4세 정도 더 낮습니다. 40세 이하로 이렇게 좀 빠지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출산 그 장려 정책, 인구 정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양산시만이 또 하고 있는 출산 네. 장려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천 그 장려금에 대한 지원 부분과 또 그런 산후조리에 대한 그 지원 부분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청년들의 죽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그 월세에 대해서 해가 지원해주는 제도,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우리 청년들한테 대한 해가 전세금 부분에 대한 해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 특히 지금 최근에 은둔형 청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끌어내도록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우리 청년 하이패스 정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도 없는 그 정책으로 저희들이 현재 펼치고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지금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프레사업 그 직장을 이제 갖기 전에 이제 인턴 형태로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어떤 적응되는 거라든지 자기의 적성을 내가 평가를 해서 1년간 그 유예 기간을 두고 취업을 만드는 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산에 펼치고 있는 청년 정책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500억 정도의 우리 시 차원에서 얘가 자금을 얘가 지원을 해서 이게 좀 얘가 돈이 돌도록 만드는 것도 이래 국제적으로도 우리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걸 또 계기로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양산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양산시가 최종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산자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펼친 그 실란트 사업, 실란트 쉽게 사업. 이야기하면 실란트라는 것은 항공기 도료로 얘가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100% 수입 자재로서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시장만 하더라도 방산용 실란트로서 그 카이에서 1년에 수입하는 게 한 대충 1,500억 정도 좀 그게 어떤 파생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또 그다음에 선박 이런 쪽으로 이제 도료용 이게 또 파생되는 사업이 상당히 이거 시장이 넓은 이게 또 수입 소재로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이걸 이제 국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그 화학과 고무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이 업체는 굉장히 청신화가 되어서 연계 사업으로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시너지가 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실란트 우주 항공 그뿐만이 아니고 방위, 그다음 자동차, 철도, 조선, 미래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해가 다양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 기업에는 굉장한 청신호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인데 재난안전사업진흥 시설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140억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데 뭐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게 그 면진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얘가 내진 면진. 내진 면진. 지진이 지금 우리 한반도도 이제 지진에서부터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죠. 이제는 자유롭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산업 그 진흥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 관내에서 우리 양산시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되었습니다. 우리 우주항공 아까 이야기했던 방산 그 소재 실란트 사업과 또 그다음에 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이 두 개가 또 이쪽도 어떤 연관 사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그 기관 유치가 되어 있는 우리 생산성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상당한 기술적인 이런 그 솔루션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양하게 네, 첨단 네. 이런 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교도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산리 일대 부지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 그리고 또 손편지를 직접 쓰셨다 이러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양산이 기회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을 네. 받기 위해서 네네. 이제 엔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관돼 있는 그 유관 기업들한테 이제 바이오메디칼 분야와 아까 우리 펼쳐봤던 우주항공 또 방사용 실란트 그런 이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양산시를 소개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안내하는 그런 편지를 편지를 써서 이제 손편지로 썼습니다. 네. 손편지로 써가지고 우리 관련 기업들에게 제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또 이제 기관 유치가 되고 하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진들 쪽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도 몇 개가 있고요. 또 이제 오겠다고 오파를 또 제가 보내주고 있는 이제 기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곧 아마 가시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각 지자체들이 또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이죠. 예. 양산시 하면은 통도사, 천성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관광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지난해 올해 이렇게 오면서 그 관광 부분에 대한 그 테마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도사, 또 천성산, 아까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황산공원, 베네골, 좋은 그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양산에 와서 머물고 또 어떤 찾을 수 있는 관광 어떤 자료로서 또 활발하게 진행을 못 시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통도사는 물론 뭐 그냥 두도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또 찾고 또 불교 우리 교도들이 많이 찾고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천성산의 일출이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제일 빠른 일출을 보는 곳이고 그래서 또 천성산의 이 역사적인 그런 아주 테마가 좋지 않습니까? 원효 대사께서 1000명의 성현을 거기서 배출을 하는 그런 그 곳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천성산의 일출과 그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고스의 일몰 이것을 내가 테마로 해서 두 도시 간에 우리 양산시와 또 신트라시가 이제 국제 자매 도시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좀 국제 사회에도 알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일출을 매개로 해서 태양을 매개로 해서 또 이제 원효 대사의 사상이 화쟁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주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양산시에서 우리 원효봉에 우리 천성산 원효봉에서 뜨는 일출이 온 전 세계를 두루 쭉 붙이면서 그 평화의 기운을 골고루 비춰서 그 포르투갈 신트라시로 진다. 이걸 테마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이래 국제적으로도 우리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우리 낙동강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낙동강을 지금 테마로 한 관광 자원을 앞으로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양산이 제일 좋은 또 그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황산공원 낙동강이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시정을 펼쳐나가고 방금 그 낙동강 협의회 회장 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강 협의회 좀 궁금합니다. 뭐 목표라든지 하시는 일 같은 거. 우리 경남에서는 양산을 비롯해서 김해, 부산에서는 북구하고 사상, 사하, 강서 이렇게 6개 도시가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지자체 각자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 황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해 같은 경우도 얘가 대동 있고 화명이 있고 북구에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잘 같이 아우러서 하면은 더 시너지를 내면서 낙동강을 테마로 해서 이걸 관광 자원을 또 그다음 관광 상품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지난해 연말에 그 낙동강 협의회로 법적인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제 계속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스탬프 투어를 이미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다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해당되는 어떤 징표와 또 어떤 상품도 기념품이라든지 기념품도 주고 이러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제 각 지역마다 앞으로 이제 축제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제 공동 어떤 축제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앞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만들어지게 될 이 유람선도 낙동강 이거를 다 각 그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거점별로 돼 있는 이곳을 같이 또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인근 부지가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 건가도 좀 궁금한 사안입니다. 예, 지금 그 부산대 부지 그 전체에서 18만 평 정도는 이제 가동이 병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관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한 16만 집 병이 있습니다. 예, 16만 집 병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학교 부지에 묶여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용도지구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학교 측에서 부산대 측에서도 제가 총장님이 또 바뀌면은 그 정책이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 나오고 저희들 쪽에서도 계속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국토부에서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이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부지를 용도지구를 비롯해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우리 양산에 부산대 부지가 공간혁신 사업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간 구조화 계획이라고 이것을 얘가 최종 이제 지금부터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체 16만 평의 부지를 이제 아파트 부지도 일부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부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관 유치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고 저희들도 이제 학교 용도로 또 지금 써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해가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지가 상당히 우리 그 물금 신도시에서 참 어쩌면은 괴물 아닌 괴물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석으로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물금 우리 신도시 여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머지 남아 있는 이 숙제가 이번에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시작해서 하반기 임기가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반기에 추진하실 주요 사업하고 특별히 심혈을 기울일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소개를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무엇보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골목 상권 지금 살리는 거하고 민생 경제가 이번에 우리 시 차원에서 얘가 자금을 얘가 지원을 해서 이게 좀 얘가 돈이 돌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큰 재원인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프로젝트 150억 되고 그 중소기업들한테 한 350억 이렇게 해서 얘가 3, 4분기 바로 지금 들어가면서 예산 좀 해가 돈이 돌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경제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민생 경제 또 우리 청년 문제 이 청년이 지금까지 해나왔던 청년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더 가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이제 창업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좀 할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 경제를 우선에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얘가 대형 프로젝트들 이거를 지금 이제는 결실을 뭐 그동안의 기반을 조성을 하고 해왔던 부분들을 비롯해서 추진해 나온 사업들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는 조금 더 해가 드라이브를 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데 공사비 급등으로 공공건설 사업장도 차질을 빚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건설 현장마다 요즘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해 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3년 새 사업비가 160억 원 늘어 390억 원이 됐습니다. 다른 공공건설 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복내산 터널, 백스코 제3전시장 사업도 공사비 급증 탓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민간업체가 공사를 맡았는데 협약 시점 이후 인상된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가 떠나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공비 인상이 가능한지 정부의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나중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을 통해서 받아라. 이게 중재 내용입니다.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은 지난해 87조, 올해는 4월 기준 64조 원 적자가 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부문 건설 사업의 축소와 차질은 장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삶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 영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비용 문제로 건설공사 이게 전부 다 차질을 지금 빚고 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가 지금 그렇습니까? 네, 우선 대표적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예산이 16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액이 390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해당 구에서는 예산을 좀 축소해서 차라리 사업 축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우리 백스코도 3전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예산은 1,908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자재비가 폭등하는 바람에 2,900억까지 올랐습니다. 1,000억 정도가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공건설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곳들도 또 있겠죠, 그죠? 지금 부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설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선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감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에코델타시티 안에 있는 복지타운도 지금 현재 예산 증액 문제로 지금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되는 변수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도 변수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주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실시 설계 당시에서는 발견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연약 지반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고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사비 자체, 사업비가 증액을 하게 되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10% 정도가 인상이 되면 전면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비 자체의 지급이 불투명해지고 시비나 구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해야 하다 보니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민간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손해를 좀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공사 기간의 연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필요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우선 첫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부산에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큰 활용도가 기대가 되고 또 사실 식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위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도 함께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12년 만에 총 사업비가 확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2,361억 원이 승인이 되었는데요. 총 77억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분에 대한 555억 같은 경우는 별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는 9.1%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기재부의 기준이었던 10%는 되지 않아서 사실상 거의 최대치로 이제 상승분이 반영이 되었고 네. 이제는 이 사업비에 대한 변경 없이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는 경우가 이제 1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좀 전에 얘기하실 때 백스코 제3전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부산의 중요한 사업인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총 공사비는 1천억 정도 증액이 됐지만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500억 원 이상의 이 예산이 증액되면 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백스코 3 전시장이 건립이 시급하다라는 이유로 네.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착공해서 28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백스코 3 전시장을 추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서 이 펌핑이 되었는지를 산출해 보면은 인건비, 그러니까 건설업자 인부죠. 인부 인건비가 2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자재값이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철근 가격이 90%나 올랐다고 합니다. 9%가 아니고 90%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백스코 3 전시장을 짓는 총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상승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우리가 28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런 거죠. 네. 또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오를 수도. 또 오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방어를 또 해내야겠죠. 네, 네. 공사비가 인건비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짚어보죠. 우선 부산 백스코 제3 전시장에 대한 건립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1,908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8억. 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2,900억으로 1,000억. 이제 네, 1,000억 네. 이상 올라서 52% 정도 늘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같이 올라가면서 기본 설계 용역 당시 중단이 좀 되어버렸고 그래서 잠정 중단되었던 설계 용역에서 이제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년도 준공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7년이었지만 1년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지금 제3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액 12 사업입니다. 이제 지방 이양 사업 중에 하나인 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 없이 시에서 모두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만큼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백스코 1, 2 전시장의 가동률이 포화 상태이고 네. 지금 추가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규모가 부족해서 하는 만큼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면제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에 조금 더 시급하게 공사를 좀 이루어서 더 이상은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떠안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죠? 네, 이제 시공사 측에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네. 이 공기관이나 또 공기업과 협약이라는 거를 맺게 됩니다. 네. 이게 일반 민자 사업 같은 게 협약을 하지 않지만 공공사업은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 협약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협약 이후에 어떤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사업비는 우리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무리하게 들어왔다가 도산하는 업체도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공공사업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에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재조정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도 정부의 재조정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고 에코델타 시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도 건설회사 줄 도산을 염려해서 정부의 재조정안을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도 에코델타 시티 이 공사비 부담 문제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에코델타 시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가 12, 15블록이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 2,200세대의 공동주택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는 지구인데요.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설계와 시공 그리고 하자 보수까지 사실상 건설 일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수익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분양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민간의 경우에서는 건설비,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으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분양률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늦어지면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민관 협약 사업에서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런 물가비 상승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공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민간에서 보전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가 이번에 결론을 내려서 마련을 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돌발 변수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 것인데요. 연 4.3% 이상 급격한 물가가 변동을 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는 또 사업비를 조금 더 선지급해서 그 유동성을 조금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준까지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민관 협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치게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은 좀 방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오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정부나 우리 단체에서는 또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잖아요.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네. 세금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주신 귀한 어떠한 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들이 늦게 개장한다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입주해야 될 어떤 공공주택이나 이런 공동시설들이 입주가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에서 시작해서 엑스포로 끝난 인연이다 그러겁니다.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건가, 부산이 가야 되는 브랜드 비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시민들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외거리를 하자니 요즘 너무 물가가 그래도 약간 지원되는 그런 것 쪽은 좀 많이 늘어난 느낌. 앞서 대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양산시정 평가해 봤는데요. 이제 부산입니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지난 2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준 시장 전반 임기 2년 동안에 사실 가장 큰 화두는 엑스포 유치였잖아요. 결국 뭐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는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부분은 뼈아프지요. 네. 뼈아픈 부분인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제 나아가는 부산의 미래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어떤 과정이라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되듯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시의 예산도 약 330억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와 그리고 예산을 감사하는 기능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사실상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임에도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권한과 또 이제 예산을 이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부산의 정재계와 언론, 시민들 모두가 함께했던 유치 활동이었던 만큼 공이 있다면 공을 또 살피고 과오가 있다면 또 과오를 잘 살펴서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가 확정이 됐다. 2029년. 이건 또 공으로 그렇게 보던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엑스포 문제 같은 경우도 네네. 국가에서 총력을 해줬고요. 이 가덕신공항 문제도 국가에서 부산을 원포인트로 총력을 해준 겁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부산시장 하면은 좀 지방의 아주 그냥 권력가, 지방의 정치가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박형준 시장의 이런 행보는 중앙정부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부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전국 최초 사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도가 될 뻔했지만 무산이 결국은 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듯이 번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본보기와 모범 사례로서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출범도 되기 바로 직전에 무산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울산과 경남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지점과 약간 이 메가시티라는 부분이 사실상 정쟁의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끔 지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모두가 함께 해왔다면 사실상 반복되는 다시 시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예산에 대한 낭비가 훨씬 덜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 시장님과 경남 도지사님께서 하지 않겠다라는 의중을 강하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싶었던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크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닭 대신 꽁이잖아요. 우리가 특별연합은 포기했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행정통합이라는 아주 더 좋은 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과 경남이 합쳐서 하나의 도시가 된다면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훨씬 더 거시적이고 큰 도시 규모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께서는 하나의 사업 실패를 방치하지 않고 또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아 나서는 좋은 길을 택했던 전반기다라고 평가합니다. 얼마 전에 박 시장 그 기자 간담회에서요. 임기 전반부 자체 평가를 하면서 기업 투자 유치 8조 2천억 원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투자 협약에 101건 정도가 이제 맺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협약 내에서 완료가 14건, 설계나 착공 등이 35건 정도로 48% 이상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이라는 것과 투자 유치라는 것이 아주 가시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진행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지 계약은 완료가 되었지만 설계나 시공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부산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부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은 이 협약이라는 것이 MOU의 연장선인데 그 2년 동안 좀 적극적으로 부산 알리기를 위해서 투자 협약과 다양한 MOU를 맺어왔다면 이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 금액이요. 8조 2천억. 네, 8조 역대 2천억. 최대 규모입니다. 과거 시장님들의 시정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투자를 더 받아온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산에 국한되는 변방의 정치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지금 실제 투자가 이행되고 있는 사업이 48%입니다. 네네. 8조 2천억 중에서 48%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되면 한 3년 정도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오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전반기에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후반기 2년이 남았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이 48%의 완성률이 한 90%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시정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시와 관련되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올해 상반기 세계 27위다. 그리고 또 2024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아시아에서 20위권 안에 첫 진입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체감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감이 쉽게 되기는 어려운 지표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거품도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한 많은 스타트업 개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고
많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창업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테크, 즉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인 경우는 좀 적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은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로 좀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선도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좀 패스트 팔로워의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창출을 하고 만들어서 체감이 되게끔 일자리가 마구 양산이 된다든지 혹은 관련된 기업이 더욱더 많아진다든지 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감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생애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고 또 내 삶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시가 조금 더 활발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 브랜드와 도시에 대한 방향성, 비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 체감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금융이나 스타트업 지수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으뜸가는 도시가 된 것,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쉬운 지표 자체가 아닙니다. 금융이나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닿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촉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후반기 시정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산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사실 생활정치 면에서는 안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맑은 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 88년도 우리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어 왔고요. 그 뒤로 우리가 창녕, 의령, 함안에 있는 맑은 물을 확보해서 이런 물을 희석시켜서 수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그 사업이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경남 도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이제 경남에서는 일방적으로 물을 내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체결각서를 우리가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남과 부산이 지금 통합을 하는 부산 경남 통합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사업이 성사되면은 하나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안에서 물을 이양받아 오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좀 더 서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중앙 정부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치수원 다변화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지원이나 환경부의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이라든지 혹은 낙동강 수계 기금 지원이라든지 좀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부와의 소통과 중앙 정부의 요청을 좀 해야 한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경남이나 이렇게 치수원 다변화를 논의해야 되는 지역과도 좀 더 정무적으로 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임기 전반 2년과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의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2년에 대하여서 잘한 거 혹은 아쉬웠던 거 이렇게 좀 하나씩 지적해달라 이러면은 서 의원님 뭘 지적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광역단체장들이 부산에 대한 비전이나 이미지를 제시해 왔던 바를 복기를 해보면 사실 부산 다음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형준 시장님으로 체제가 이제 편성이 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좀 더 글로벌적으로 세련되게 확산시킨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와 이제 글로벌 비전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행정이나 여러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응원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 시민들께서 이 비전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할 시기가 함께 도래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약 2년 정도 남은 임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펼쳐질지 체감이 될지에 대한 부분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 행정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추진력과 동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네, 저는 아무래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꼽고 싶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의 100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랜드마크거든요. 이런 사업에 사실은 우리 TK 신공항에 도전했던 홍준표 시장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쟁취해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앞으로도 큰 업적으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되고요. 좀 아쉬운 지점은 산업은행을 아직까지 못 가져왔다는 것.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산업은행에 도움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력은 했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또 민주당과 잘 협조해가지고 좀 산업은행 이전을 완료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 도심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가 결국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운영 사업자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지난 1일 운행을 종료하고 시의 면허를 반납했다며 이번 달 중순부터 시 자체 좌석 버스 넉 대를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 자영업자 수가 31만 7천 명으로 1년 만에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 자영업자 비율은 18.9%로 전년 동기보다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로 대학 상권이 무너지고 소비 성향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8월 건축 허가를 받은 지 23년 만에 착공한 부산 롯데타워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상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롯데타워는 착공 이후 설계 변경 문제로 10달 넘게 지상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준공 시점도 당초 오는 202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 지역 13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과 문열림 센서 등 보안장치 세트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야간 시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중요 거점 지역은 해당 지역 경찰이 상시 순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 등 7개 부산 시민단체가 지난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정치인, 자치단체장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하는 거죠. 오늘 토론이 여러분들께 그런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사포커스인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lack and white.